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연구원 고영국입니다. 지금부터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웅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과학기술혁신성장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한 10차례 정도의 아주 강론적이고 성과 있는 주제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도 과기부의 성과 있는 주요 사업을 소개를 받고 저희가 이 미팅 끝난 다음에 또 다음 10차례에 대해서 강론적으로 타이밍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팅을 또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지를 해서 위원장님 스케줄과 장관님 스케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세 번째 주 또는 네 번째 주 목요일 날 이 포럼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리 애프터 미팅은 저희가 반드시 팔로우업해서 지금 이제 홍보를 과총 회장님 계시니까 과총 메일을 통해서 전 과학자들한테 배정할 생각입니다. 미팅 썸머리도 할 거고요. 또 미팅에서 나왔던 어떤 것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에 필요한지, 규제개혁이 필요하면 규제개혁, 법률이 필요하면 법률, 또 우리 추미애 전 당대표님께서 맡고 있는 혁신성장, 당의 혁신성장 추진위원회 발의할 게 있으면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적극적 발의를 해서 현장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포럼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주요 사업을 정병섭 실장께서 한 20분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병섭 실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 연구개발 정책실장 정병섭입니다. 사실 농경을 비롯해서 우리 과방위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민주연구원하고 노웅의장이 같이 힘을 모이셔가지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모든 핵심 주체들 이렇게 다 모이셔서 같이 고민해주고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게 굉장히 가슴 벅차고요. 또 저희도 그 과학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습니다. 사실 사실 혁신성장을 이제 지난 우리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핵심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정책을 펴왔었는데 사실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저도 왜 잘 안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경제정책 확대 경제장관회의 하면서 금년도 내년도에 이제 할 경제정책 운영 방향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도 경제부총리께서 이제는 좀 경제 활력을 내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좀 성과를 내는 그런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기준통부도 이제는 성과를 내는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저도 어제 좀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노웅래 위원장님께서 아픈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국 혁신성장은 아까 우리 이원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똑같은 얘기만 반복이 되나. 근데 제가 2003년도에 OECD의 과학정책과에서 전 세계의 과학정책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 다 가필하니까 모든 나라 정책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어떤 나라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그 답은 저는 혁신 주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혁신적 마인드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연구원들 그리고 랩 단위에 잘 운영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나 정책 전문기관들 그리고 국회에도 비롯해서 저희 이제 정부도 정말 혁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과방위 우리 의원님께서도 정말 중심을 잘 잡아서 지적해 주시고 모니터링 해 주시는 모든 사람 힘을 모아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집단 지성으로 모여 있을 때 저희가 혁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저희 부처에서는 연구원 단위에서 좀 진짜 혁신적이고 힘을 모아서 열정을 모아서 연구를 해야 그게 좋은 성과로 나오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 뭐 부실학회 문제나 또 그 논문의 저자 끼워주기 이런 뭐 부정들이 막 노출이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연구윤리 확인 점검단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반드시 금년 안에 다 해결하고 가자. 그래서 저 결단하고 어제도 뭐 대학 학회장 오시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밑단에서부터 지금 혁신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다 극복을 하고 새해에는 정말 굵직하고 알맹이 있는 그런 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그 발제 자료에는 많이 있지만 핵심만 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 뭐 사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토론을 위한 어떤 밑바탕만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과학기술,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과학 정책 환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제가 아까 추미애 전 대표님께서 종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IT 시대인데 지금은 좀 뭐냐 이런 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시대는 이제 바이오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바이오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경제를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구체적인 기술들은 우리 연구별 혁신 주요 방향 안에서 담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환경을 보면 얼마 전에 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이제 매년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아웃룩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저도 옛날 OECD 근무할 때 이 책을 저술을 했었는데요. 이게 모든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해서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나 기후변화를 통해서 격변기를 맞고 있다. 우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격변의 끝단에 와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제기하고 있고요. 그 OECD도 제기했지만 동일하게 유엔에서도 지속가능한 목표에서 SDG라는 것을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17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주목해서 보시면 No Poverty, 그 다음에 여기 Innovation도 단어 들어가 있고요. Infrastructure, Quality Education, 대부분 것들이 과학기술이 아니면 달성하지 못할, 그래서 과학기술이 유엔과 OECD에서도 가장 중심으로 보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중국도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이 리딩하는 그런 의사결정자를 주체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중 간의 기술 격차가 지금 빠르게 좁아지고 있는데요. 전자정보통신 우리가 굉장히 우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압축이 됐습니다. 1.5년 정도. 그래서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반도체 분야도 지금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도 새로운 지능형 반도체를 좀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IMD에서도 우리 기업 혁신 경쟁력을 좀 많이 위기를 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위였는데 지금 34위고요. 이걸 좀 국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시장을 발굴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미래적인 부상하는 신기술 쪽으로 기획을 좀 했었습니다. 양자나 또 신약 이런 걸 좀 대형 과제를 기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다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이제 예타에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부처 간의 협업 체계가 좀 약하다. 그리고 지금 저희 R&D 투자를 보면 총 69조 원 중에서 53조 원이 민간에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협력 관계가 없으면 지금은 혁신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없는데 민간하고 협력 체계가 좀 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국가적인 큰 전략들을 좀 부처 간에 잘 못하고 있는 그 저희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 확보된 기술을 산업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강화시켜서 속도감 있는 그런 혁신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방향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이오를 좀 중점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가능성의 지표를 몇 가지만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R&D 투자가 바이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조 4,900억 정도가 바이오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민간과 정부 투자 비율도 지금 민간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바이오에 있어서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인재 분야에서는 종전에는 우리나라는 인재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모여있는 곳이 우리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근데 종전에 70년대는 중화학공업 쪽에
뭐 옛날 서울대 화공과가 가장 경쟁력이 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대 의대가 가장 세죠.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90년대는 반도체, 전자 쪽이 우수했다면 지금은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의학이나 바이오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우리의 바이오의 하나의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한 사업화 성과에서도 보면 그 기술통대 상자 기업 중에서 바이오가 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중에서도 50%가 바이오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언론에서 많이 받긴 했는데 정책적으로 보면 이 폐암 치료제 이게 이제 저희가 바이오를 좀 전에 R&D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시드머니는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공은 다 아니지만 지금 그 바이오 분야의 기술 수출이 최근 6년간 11조 원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약조합에서 발표한 바에 보면 금년도에 5조 원을 기술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는 뭐 미래 지금 서출 진흥력으로는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에 있어서도 금년만 해도 벤처 캐피탈이 바이오 분야에 7천억을 투자해서 IT 분야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이오 벤처에 제2의 창업의 구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보면 지금 일자리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자리를 보면 바이오 분야가 고용 유발력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그 고용 집약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취업자의 그 연평균이 1.3% 성장하는데 바이오 분야는 5.6%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일자리 면에서도 바이오가 성장률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바이오의 기술 수출을 보면 지금 반도체나 3대 수출 사업을 이제는 넘어선다라고 저희가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산업은 다른 분야와의 특징이 R&D의 승자가 그 분야를 결정할 정도로 R&D에 굉장히 의존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과기정통부에서도 내년도에는 바이오 R&D에만 1조 원 이상을 좀 투자하는 걸로 우리 혁신본부에 왔지만 혁신본부에서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큰 기술별로 보면 뭐 신약하고 유전자 분석, 천연물, 의료기기, 뇌 5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좀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좀 개혁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판단인데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개발은 지금 글로벌 신약 의약품 시장이 약 1,200조 원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 성과 창출의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바이오 신약 분야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러려면 저희 정부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는 좀 후보 물질을 많이 발굴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셔가지고 저희 이 혁신진약 파이프라인 발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사실 예타를 통과해서 대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타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신규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 기획을 해가지고 내년도는 대규모 사업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바이오하고 IT가 융합이 되면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가 같이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종전에는 신약 개발하려면 15년씩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50%까지 단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지금 사례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신약개발을 동전보다 더 빠르게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중소벤처기업들이 바이오는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면 그 인프라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송에서 오셨지만 오송하고 대구의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그 인프라적인 그리고 새로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인프라적인 모든 걸 다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전자 분석 빅데이터는 이제 바이오 ICT 대표적인 융합 분야인데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그 고속도로 인프라가 고속도로 핵심인 것처럼 또 IT에서는 정보 고속도로 핵심인 것처럼 바이오 분야에서는 헬스 산업을 육성하는데 유전자 빅데이터가 저희는 인프라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도 동일한데요. 일본도 최근에 그 에이메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 분야에 그 자기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전문가 대표적인 리딩하는 사람 불러서 한번 포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리고 영국, 일본, 미국이 모두 다 유전자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지금 앞으로 인프라를 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그 유전자 분석 빅데이터를 붙이게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기반해서 다양한 정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신규 창업 기업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간은 한 10,000명 정도 하려고 그러고, 목표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걸리는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인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동의 베이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또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개인정보에 비식별화를 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자기 그 정밀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고, 지금 영국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이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면서 유전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여기에 다양한 정밀 의료 및 헬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천연물 혁신성장 선도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ICT가 가장 잘하고 있는 진행형 식물 공장이 저희가 좀 강점이 있습니다. 이 분야를 가지고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효능 규명하고 원료를 진행형 식물 공장에서 재배해서 인증하고 제품 생산하는 주기를 빠르게 압축해서 이 분야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분 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나중에 토론하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개발 파트는 네 번째로 제가 중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 시장이 약 400조 원 규모로 매년 5%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국내 업체는 좀 영세하고 사업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우리가 좀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초음파 진단기는 국내 외국 수입하는 걸 대체도 하면서 수출까지 가고 있어서 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면 이 분야도 혁신 성장의 한 큰 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서 식약처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트랙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부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모두 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매에도 국가 책임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선진국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빠르게 세계 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한 ICT하고 융합을 해서 차세대 인공지능이나 인간과 뇌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로프 측도 4차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분야도 핵심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기타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유전자 가이, 합성생물학, 오믹스, 줄기세포 이런 것들은 후보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지원하면서 집중되는 분야들은 아까와 같이 핵심으로 도출해서 대규모 지원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바이오 분야는 생명의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규제는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하더라도 저희 입장은 좀 글로벌 수준만큼 하자. 왜냐하면 저희가 글로벌 수준보다 더 복잡하게 하면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구도 못하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진국 수준까지로 좀 규제를 좀 혁신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좀 많이 복지부 요구를 해서 하고 있고요. 내연구 촉진법이나 생명윤리법, 그리고 시체 분양에 관한 분양법도 좀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개정안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의원님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핵심 바이오 분야만 설명을 드렸고요. 간략간략하게 나머지 우주나 나노 소재, 양자, 기후기술 파트는 우주는 지난번에 우주 발사체 누리호 핵심 75톤짜리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지금 제가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13단부를 본격 제작을 해서 우주 발사체를 우리 힘으로 발사할 수 있는 것을 2021년 2월달까지는 완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주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 수요를 좀 저희가 확대를 시키고요. 특히 위성 분야는 위성의 활용을 많이 늘려서 위성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뭐 나노 소재나 양자 기술도 씨앗 기술이기 때문에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발굴하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파트 특히 이제 수소에너지 쪽에서는 저희가 생산하고 저장하는 파트가 약간은 좀 선진국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으로 지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기초 연구가 기반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앞으로는 너무나 불확실한 사회이기 때문에 무엇이 새로운 미래를 펼쳐갈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도 옛날 그 한탄 바이러스를 우연한 우리 연구비를 통해서 발견했는데 이게 녹십자 유행성 출혈을 백신 개발하는 데까지 개발이 됐고요. 옛날에 그 DBMS라는 그 기술을 저희가 적은 연구비로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네이버 검색 엔진이 기반이 되면서 지금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야는 제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불확실성이 크지만 꾸준히 지원하면 우리나라 연구의 기초 연구자들을 여기서 키워낼 수가 있고요. 보면 석박사 신규 인력 중에서 한 거의 30% 가까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저희가 대표적인 성과로 마크로젠이나 바이오메드, 제넥신 같은 경우가 저희 그 기초연구 기반 성과를 가지고 이 시가총액 3조 원까지 이르는 그런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창조 도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현재 1.7조까지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5조 원까지 늘려서 기초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자기 연구 주제를 선정하면서 세계적인 선진 연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국축지원 사업들이고 사실은 기반이 잘 돼야 되고 연구 랩 단위에서 신명나게 세계적인 연구 그룹과 경쟁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 수행의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해 주고요.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이 평가에서 확정될 수 있는 그런 평가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이건 우리 노정희 이사장님께서 가장 중심을 잡고 계시는데요.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으로 평가도 구축하고 선정평가할 때에도 평가위원들이 가장 우수한 과제들 객관적으로 발굴해서 우수한 사람들이 한번 선정받으면 더 이상 묻지 않고 연구 성과 자기가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행정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춰주고요. 특히 그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행정은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연구자는 연구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무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하셨던 기초연구의 성숙한 그런 문화 조성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착을 해서 연구 윤리도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자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품격을 높이는 그런 연구 윤리의 체계도 갖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만간에 저희가 안건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연구 문화를 정착을 하고 바이오딘 원천 연구 성과를 가속화해서 혁신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혁신 성장에 중요한 핵심 의사결정 주체들이 다 여기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많은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서로 방향성을 같이만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9년에는 국회와 정부와 그리고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대학, 출연연, 연구실의 랩 단위와 연구원들이 모두 다 우리의 혁신선의 방향성을 공감을 하고 힘을 합쳐서 정말 성과 있는 그리고 세계를 리드하는 혁신의 질적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발표집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났고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끝까지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5분 이내에 5분보다 더 짧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김상선 원장님께서 조금 제가 순서대로 김상선 원장님이 중장기적인 거, 그 다음에 노정희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R&D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재단의 어떤 방향, 그다음에 우리 나경원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산업계 이런 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보고 우려되는 과학기술, 마지막으로 김강표 교수가 진짜로 대학에서 바라보는 모순점 뭐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아주 팩트 있게 좀 모든 분들이 요약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선 원장님부터 말씀 좀. 네, 안녕하세요. 김상선입니다. 5분 좀 짧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선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초원천이라든가 소재, 우주, 수소, 원의 에너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이오 경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는 저는 규제를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에브리데이 나오는 게 규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DTC 문제만 해도 참 쉽지가 않은 과제 같아요. 그래서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좀 돕고 힘을 모아야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 규제 하나라도 좀 정치하게 접근을 해서 꼭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요. 오늘이 첫 번째 과학기술 혁신 성장 포럼이기 때문에 저는 좀 원론적인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지금 20조 돌파했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 대비 증가 폭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입니다만은 저희가 2011년도에 10조를 돌파한 뒤에 11년 만에 20조가 됐는데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20조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투자가 한 80조 됩니다. 근데 그중에 76%는 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정부 투자는 20조에 불과합니다. 20조라는 것이 미국 NIH가 쓰는 1년 예산이 한 40조 원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30개 부처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하는데 20조를 쓴다는 점만은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면에 과학기술 수요, 니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혁신성장이라든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주로 보시는데요. 그 외에 둘러보시면 지금 삶의 질, 편리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 사회문제 해결, 각종 빅사이언스, 거대 장비, 모든 게 다 과학기술입니다. 지금 문화, 예술, 체육.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기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가 과학기술이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결국 과학기술이다. 그래서 과학기술 투자는 미래의 씨앗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정부 총 예산 대비 과학기술 투자가 4.37%인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국가 총 예산의 5% 정도는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과학계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성과로 보답을 해야죠. 아까 모두의 노웅래 위원장님 또 이원욱 위원님 좀 뼈아픈 질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과학계로서도요. 할 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굉장히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성과가. 또 지금 삼국 특허 지금 세계 3위입니다. SCI 논문 편수 지금 세계 10위인데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이 투자 대비 성과의 그 타임렉을 감안해 볼 때는 결코 그렇게 꼭 나쁜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이고 또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밤을 낮삼아서 연구에 몰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과학기술은요. 결국 과학기술인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연구비보다도 중요한 것이 결국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그러니까 과학기술인들이 얼마나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은 중국이 2008년인가요? 천인계획 수립한 뒤에 지금 금년에 아마 한 3,500명 정도가 해외 과학자가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2,000명 정도 더 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에 정말 저는 중점을 둬야 된다. 설사 과학기술계가 잘못하는 점이 있어도 질책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버려도 춤추게 한다고. 과학계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과학계에 힘을 불어넣어서 신명나게 해줘야 될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 혁신성장 포럼이 이제 새롭게 오늘 첫 번째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포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포럼과
좀 차별화된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포럼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과학계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과학계에요, 밝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얼마 전에 누리호라든가 나노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좋은 면을 부각을 시켜서 과학계로 하여금, 국민으로 하여금 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주제 위주로 앞으로 이 포럼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제가 포럼을 운영하면서 꼭 명심해서 좋은 또 차별해야 되는 명품 포럼 만들어서 국민과 과학계에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정일 이사장님이 아마 그래도 연구재단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 과학기술 정책의 어떻게 보면 프론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실현될 수 있냐 하는 것도 연구재단 이사장님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정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투자의 방향이나 규모 등을 잘 세팅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재단의 경우는 결국은 그러한 그 투자에 걸맞게 그 연구계의 문화가 그 내실 있고 충실 있고 또 정직한 그런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기여할 건가에 그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한 토론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투자에 걸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월성과 안정성과 다양성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려고 합니다. 수월성으로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또 다양성을 위해서 지역 신진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그 비전임인 비정규직 박사급 연구자들에 대한 상위 도전 연구가 교육부 기초연구로 신설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그쳐서 연구비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후에 지원 확대가 되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서 사업별로 뭐 개인 기초, 집단 뭐 이런 별로만 그 예산이 왔었는데 그거를 그 사업 분야별로 공학은 공학, 의학학은 의학학, 그 생명, 자연과학 단별로 그 학문 분야별로 예산을 짜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선정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과제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평가제 전문성을 위해서 그 지능형 과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가장 그 신청 과제 전공 유사도가 높은 평가자를 추출해서 그 질적 평가를 강화할 생각이고 그 신층 평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의 경우는 오늘 발표하신 대로 여러 바이오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초 원천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획과 관리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상근 전문위원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그 직제 개편에도 반영을 했고 실제로 이 업무가 그 평가에 치중하기보다는 아까 정 실장님 발표하신 대로 학문 분야의 사업 기획에 좀 더 무게 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책과제가 뭔가 짬짬이로 어떤 폐쇄된 기획을 하는 거가 상당히 비판의 여지가 많았는데 그 국책과제 기획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책과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위해서 인문사회 연구를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여러 가지 기획과 심사와 평가를 하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기평비 예산 책정의 방식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동결이 되고 이제 기재부가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신히
지금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올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국회에서 국회 단계에서 2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러한 기획심사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평가비가 그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모두에서 농림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그 부실성, 그다음에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연구계와 학계에서 자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부실성을 줄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엄격한 그런 스스로의 그 자정과 그런 그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연구재단에서도 그 국가 차원의 어떤 연구윤리를 담당하는 기구가 없었는데 연구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연구윤리를 위한 제도들, 교육들을 담당할 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뭐 연구재단 이러면 사실은 짬짬이 국책 연구 이게 가장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도 좋고요. 기평기 기재부에서 좀 반영해달라 해서 제가 옆에 있는 이현옥 의원 툭툭 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잘 반영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렇죠, 의원님? 자, 제가 오랫동안 이런 포럼이나 간담회를 많이 자장을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엄숙하고 또 끝까지 또 우리 추미애 전 당대표 또 위원장님 또 이현옥 의원님은 항상 끝까지 있는 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느낌이 확 올 정도로 아주 엄숙해서 조금 쉬어가는 타입으로 제가 좀 웃고자 합니다. 우리 나경원 당국대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계 생산성 원장님 오래 하셨고 재임까지 하셔서 좀 그런 쪽에 좀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과학기술 혁신 성장 포럼 이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혁신 역량을 얼마만큼 우리가 가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특히 좋은 기술을 많이 만드는 거 이거는 가장 중요한 역량 확충 방법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양적 투자를 통해서 이 연구의 직접적인 성과물들 그러니까 논문이나 특허나 이런 거에 대한 성과는 세계적인 수준에 좀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직접 산업이나 경제에 영향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확대해 가는 건 굉장히 좋다. 물론 투자 확대에 따른 연구자들의 어떤 그 책임성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많은 그 혁신 역량, 과학기술적인 혁신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바꿀 거냐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 역량이 많이 쌓이면 당연히 혁신 성장이 될 거다. 이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전략, 또 체제, 관심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우리가 코스티라고 하는 거기서 보면 투자 대비 생산성 부분은 질적 산출물의 어떤 경쟁력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아직도 낮은 부분이고 아까 우리 노무래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DOE의 알파2라는 프로그램 같이 이 원천 기술을 어떻게 혁신 성장 동력으로 트랜스퍼할 건가 이게 전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많이 좀 확충해서 좋은 성과들을 어떻게 산업 경제적으로 확대할 건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끝으로
저는 이제 아까 그 과기정 통구에서 얘기하는 그 바이오 경제, 뭐 굉장히 아주 상당히 저 방향을 잘 잡은 어떤 정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주도 성장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이 제조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바이오 경제, 바이오 산업 이것도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제조업, 이건 주력 기관 제조업, 또 전통 제조업, 옛날 방식 이런 거에 좀 탈바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첨단 제조 기술의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IT하고 바이오인데, 이 바이오 산업을 하기 위해서도 아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 과학기술적인 어떤 노력, 이걸 통해서 실제로 사람의 어떤 생명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어떤 수단으로 나오는 건 결국 제조를 통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뭐 수익성이나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이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제조,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찾는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주력 산업 제조업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추격형으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도 기초나 원천 기술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정부 R&D 투자에 주력 산업 관련된 제조, 원천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뿌리 산업 같은 이런 쪽에 투자는 확대해야 간다고 보고, 그거를 병행해서 새로운 제조업, 바이오 산업 같은 이런 첨단 제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의 어떤 먹거리를 만드는, 이게 균형감 있게 가야 우리가 지속 성장 가능한 어떤 경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초 원천 하는 건 당연하지만 트랜스폼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산업 기술로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연구할 때 중개 연구라고 그러는데, 그 중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7월에 저희가 보고서를 낼 때 큰 꼭지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부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추미애 대표님이 이끌고 있는 혁신성장 추진위원회에서도 제조업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밸런스가 이루어야 되고 포트폴리오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짧게 우리 김광규 교수님께서 가능하면 시간 내에 좀 끊으려고 얘기를 하고, 우리 노웅래 위원장님이나 추미애 대표님 말씀도 마지막으로 좀 들을까 하고, 또 듣기 전에 또 제안도 몇 개 된 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김광규 교수님 진짜 기초 연구에, 중개 연구에 실질적인 대학 교수로서 오늘 보고 있는, 오늘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걸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김광표입니다. 뭐 열심히 진짜라면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그 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은 그 국가연구비 20조라고 하는 그 상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단 행동을 할 줄 모르는 그 과학기술자들이 그 2017년도에 집단 행동을 한번 했습니다. 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을 내가지고,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2017년 1월에 채택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요구했던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것들이 드디어 올해 2019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 아직까지 뭐 전체 그 국제 지원에 비해서는 한 20% 이하의 포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23% 증가하는 아주 큰 성장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로또 수준 선정률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한 10% 내외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점차 합리적 수준으로 선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많은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혁신성장, 혁신경제, 제조업의 위기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번 과연 우리나라의 그 차세대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바이오 경제 그 생각해 주시는데,
바이오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예산은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도라든가 이런 규제 문제들, 뭐 시민단체와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아직 어려움이 있긴 한데 예산 수준에서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연구 현장의 도덕 불감증들, 그 연구 부정, 부실하게 참석, 그리고 뭐 교수 갑질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가슴 깊게 생각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연구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이제 문제점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대형 국책 사업들이 다부처 수준에서 기획되고 예산을 같이 받아오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되지만 막상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각 부처로 쪼개져서 어쩌면 각 부처의 대형 과제가 되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다부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연구 전문 기관들의 좀 통합 이런 것들이 좀 추진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번 8월에 그런 내용들이 신문 보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앞으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다부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통합된 연구 전문기관들의 필요성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정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책본부에서 그 연구 과제 선정 단계에서 뭐 좀 짬짬이 이야기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의 집단 행동 비슷하게 뭐 과학계의 마피아를 뭐 고발한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뭐 저희들부터 자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학생 연구원들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그 국정 전략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의 역량을 확충한다라는 그런 국정 전략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학생 연구원들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NRF 연구재단의 그 조사에 의하면 많은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연구 관련 어려움만큼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 뭐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학생 연구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은 그 정부 출연 연구소에 파견되어 있는 그 각 대학의 학생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은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 석박사 과정 학연 과정에 있는 석박사 학생들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합대학원인 그 과학기술 연합대학원 혹은 UST라 부르는 그러한 대학원에 대해서도 그 학생 연구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각 대학에서도 연구 책임자들에게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그 산단 연구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법적인 근로시간을 지켜라 혹은 연차 휴가 이런 것들 사용에 대한 것들, 최저임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준비할 것에 대해서. 하지만 또 저희들 연구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또 저희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큰일 났네. 지금 노무 관리까지 제가 공부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근로계약 추진에 대해서 이제 뭐 효과들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연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해, 질병 시에 보상이 강화된다든가 혹은 졸업할 때 혹은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된다든가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그 학생 입장에서 그다음에 뭐 연구 책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학생 연구원의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공부하려고 왔는데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근로계약 체결하게 되면 이거 무슨 일이지 해서 뭐 체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나는 학생인가 교수님을 교수님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가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 사장님으로 볼 건가 식당 사장님으로 볼 건가 아니면 지도교수로 볼 건가 약간의 혼란들이 있고 이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게도 그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학생들이 그 학부를 다닐 때 받았던 그 국가장학금이라든가 금융권 대출 같은 것들, 대출 상환이 시작됩니다. 상환의 의무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역특례의 편입이 불가능해지고 하는 등의 그 대학원 학생들의 대상으로 있는 기존의 제도들과 이미 약간 상충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학생들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저희뿐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4대 보험료를 비롯한 그 퇴직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없는 연구비 아껴서 쓰고 있는데 연구 직접비가 줄어드는 시약을 사고 이럴 때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많이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 학생들의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비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안타깝게도 대학에서 그런 연구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 받아가지고 너 등록금 가지고 너 연구해라 해도 사실 부족한 돈이죠. 전부 다 연구비로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 정부 과제 받아가지고 그 과제 안에서 뭐 특허를 내고 논문 쓰고 하기로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학생들 학위 논문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데이터 좀 빼놨다가 쓰기도 하고 그런 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면은 용역 주는 기관에서도 나는 이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혹 이 학생 혹은 이 연구자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해주길 바랬는데 너 학위 논문을 일을 했냐면 좀 약간 그런 컴플릿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갑자기 실현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학생들로서의 소위 말하는 직업윤리, 학생들은 학생 연구원으로서의 직업윤리,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자 들어가는 그 사제의 사로서의 또 직업윤리뿐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지도하고 근로를 감독하는 감독자로서의 직업의 윤리들까지 또 서로 정립돼가는 사회문화적인 그러한 재정립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의 예를 잠시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50%를 합니다. TA라든가 아래 연구조교라든가 강의조교 50%를 해가지고 이제 주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혹은 그 50%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학위를 위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50%의 시간은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뭐 이제 더 이상 요 시간 지났으니까 공부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때는 자유롭게 자기 원하는 데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들이 문부성을 통해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연구비 내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학생들의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학생과 교수의 관계로서만 남아있을 뿐이고요. 유럽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학생들에 대해서 그 국가 사회 내에서 기본적인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도 없는 거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중간 어딘가에서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또 먼 데서 오신 분들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